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미국이 다시 앞장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onvened major climate summits and reestablished. I apologize you ever pulled out of the agreement.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식량 부족과 에너지난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할 때라며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신이 서명했다며 좋은 기후 정책이 좋은 환경 정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어느 당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석유 섹터에 유리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가져가면서 바이든 법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이 하원에서도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딱히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았더라도 에너지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여당이 이긴 적이 거의 없는 중간 선거에서 상원에서 승리하고 하원에서 초접전을 했다는 건 공화당이 패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이겼다면 단기적으로 석유주가 랠리로 이어졌을 거로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간 선거와 상관없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바이든도 이제 2년 뒤 자신의 재선을 대비해서 전략 비축유 SPR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거기에 연준이 덜 매파적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달러 상승이 주춤거린다면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옵시디언 에너지, 저번 주 YGR 영상에서 대충 이야기했었는데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12월 중순의 내년도 가이던스와 주주환원 계획 발표입니다. 뭔가 2분기 실적 당시 한 달 뒤에 중장기 가이던스와 주주환원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IPO와 비슷합니다. IPO는 9월 말에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놀라운 건 뜬금없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월 배당을 발표합니다. 원래 배당을 주던 회사가 아니었고 성장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면서 자산 인수 쪽으로 갈 거라 예상했습니다. 특히 월 배당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유가가 $55로 내려가도 배당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OBE의 다음 달 발표가 IPO의 대자비가 될 건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카펙스가 늘어난 것도 있고 4밀리언 달러 들여서 피어스 리버의 자산을 구입한 것도 있지만 부채를 고작 20밀리언 캐나다 달러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핵심 지역의 4밀리언 달러 정도의 적은 돈으로 잔잔하게 인수한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가이던스 수정안을 보면 이전 가이던스에서 기준 유가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부채가 회사 목표치인 225밀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로 줄어야 주주환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 생산량이 33,000 BOE라고 하니 4분기에 유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2분기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겁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가이던스의 올해 말 부채 예상이 현재 부채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4분기 FCF 전부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카펙스로 때려 넣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시 말해 IPO 경우처럼 바로 자사주 매입을 선언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OBE는 현재 블루스카이와 클리어워터 개발에 사활을 걸었고 성장형 회사이기 때문에 빠른 배당은 더더욱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주주환원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BE의 부채 레버리지는 비교적 나쁘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산량 증가를 위해 지출을 늘릴 생각이고 물가 상승으로 비용도 증가할 거라 투자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 보고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주가가 15 캐나다 달러 이상으로 마감하면 엄청난 보너스를 준다는 대목이 있는데 보너스 줘도 되니까 주가가 15불을 찍으러 가면 좋겠습니다. CEO가 월가 출신이라 이런 인센티브 조항을 꼼꼼하게 넣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그쪽 출신답게 해칭은 디테일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치는 캐나다 달러고 한겨울에는 천연가스 해칭을 없애는 센스가 좋습니다. 본테라 에너지, BNE는 현재 세팅이 배당 모드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생산량을 늘릴 생각이 없고 하루 13,500 BOE를 유지하면서 20년 가까이 되는 매장량을 가지고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게 회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겁니다. 세팅은 배당주인데 정작 배당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만간 배당이 생길 것 같지도 않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다행이라면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고
부채를 열심히 줄이는 중이라 올해 연말이면 부채가 약 160밀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 정도에서 내년 1년 동안 FCF를 최소 120밀리언 달러 이상 만들 겁니다. 여기서 반인 60밀리언 달러 정도를 부채 갚는 데 쓰고 배당으로 나머지 반만 줘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12% 정도입니다. BNE는 OBE처럼 주가 역분할하지도 않았는데 발행된 주식수가 피어 그룹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비슷한 시총의 캘듐유전 라이벌인 YGR이나 IPO와 비교해도 잘 알 수 있죠. 현재도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자사주 매입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전처럼 바로 월배당을 줄 겁니다. 문제는 그 배당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입니다. 현재 성장이 없는 배당주 세팅이고 과거에 유명한 배당주였기 때문에 배당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예상 FCF의 반의 반인 30밀리언 달러만 써도 배당률이 6% 정도이고 나머지로 부채 계속 갚으면 되니까 이론상으로는 당장 배당을 줘도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무리한 배당으로 망한 회사라 당분간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부채를 어느 정도 줄이기까지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배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총과 부채가 비슷하고 캘듐유전의 라이벌이라 YGR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YGR은 성장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BNE가 배당을 주기 전까지 YGR의 주가 움직임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YGR을 두고 BNE를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P1 매장량 17년을 포함하여 P2 매장량이 20년이고 현재 유가 기준으로 내년도 예상 FCF가 시총 대비 40%를 넘을 정도로 엄청 싼 주식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배당을 목표로 천천히 모아볼 만합니다. 세노버스 에너지, 화재 사고로 장기간 멈추었던 슈피리얼 정유소가 내년 1분기에 재가동합니다. 캐나다 오일샌드와 비슷한 등급의 SPR 방출을 멈춘다면 현재 많이 벌어진 WTI 유가와 캐나다 WCS 가격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 TMX 송유관 확장 공사가 끝나서 캐나다 서부 항구의 원유선 가동률이 7배 정도 증가한다면 미국 수출만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 오일샌드 같은 헤비 오일 기업들은 WCS 스프레드로 손해보는 걸 낮은 캐나다 달러로 상쇄하는 중입니다.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 지급하고 제품 판매는 미국 달러로 받으니까요. 그나마 자체 정유소가 있는 CVE는 MEG나 BT에 비해 나은 편입니다. 올여름에 친환경으로 사업을 재편하던 BP로부터 설라이즈의 오일샌드 지분 50%를 인수했고 BP와 합작하던 토레도 정유소의 지분 50%를 사들였습니다. 토레도 정유소는 세노버스와 합병한 허스키 에너지가 2008년에 BP 지분 50%를 인수하여 합작 투자한 정유소였습니다.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세노버스는 향후 몇 년 동안 시너지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화재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1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된 정유소였는데 이 사고로 얼마간 폐쇄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업스트림도 다운스트림도 생산량이 감소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도 엄청나게 줄여서 현재 5.3빌리언 캐나다 달러 수준인데 올해 말이면 목표에 도착할 것 같고 그러면 주주환원 규모가 2배로 늘어날 겁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도 갱신하기로 했고 첫 번째 변동 배당도 소개했습니다. 토레도 정유소가 언제 재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악재가 이미 다 나온 상황이라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버밀리온 에너지 생산량 대비 유럽 가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가장 큰 이슈는 유럽의 횡재세이고 그런 이유로 한동안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도 모든 관심이 횡재세에 쏠려 있습니다. 그 외 아일랜드의 코리브 유전 인수 마감이 내년 1분기로 지연될 거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행정적인 문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가 80달러, 천연가스 5달러, 유럽 천연가스 39달러 정도 가정에서 나온 내년도 FCF표를 보면 횡재세로 400밀리언 달러를 낸다고 해도 FCF 수익률이 피어 그룹 중에 PXT 다음으로 좋습니다. PXT도 콜롬비아 자산이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횡재세를 감안해도 비교적 저평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때 발표한 올해 예상 횡재세 규모는 250에서 350밀리언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올해와 내년 2년으로 보면 대략 650에서 750밀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각국의 최종 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넉넉하게 예상한다는 점에서 실제는 이것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미 횡재세를 실시한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면 정부 기대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석유 메이저 기업인 애니의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는 목표로 삼았던 10빌리언 유로에 비해 겨우 20에서 30% 징수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엄청난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는 이태리처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횡재세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낮게 나오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실적 발표 후 RBC는 주가 타깃을 4달러 낮추면서 한다는 소리가 밸류에이션 평가에는 피어그룹의 내년 평균 EV/DACF가 2.8배인데 반해 VET 1.9배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피어그룹의 내년도 평균 FCF 수익률이 23%인 거에 비해 VET는 39%라고 말하는 것도 뭔 개소리인가 싶습니다. 횡재세 관련해서 재무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자사주 매입을 4분기에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차피 그 돈은 계속해서 주주환원에 쓰일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내년 1분기에 재개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횡재세 때문에 주가 변동이 심할 것 같은데 지켜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VET는 발행된 주식 수가 피어그룹에 비해 많지 않아서 굳이 자사주 매입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 크로아티아의 천연가스 유전도 생산을 시작하고 헝가리 천연가스 유전도 시출을 하는 등 유럽의 높은 천연가스를 등에 업고 동유럽으로 사업을 급격히 확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이 횡재세 연장 같은 유럽의 정치적인 리스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모드로 전환되는 리스크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손을 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가치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갈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버보우 리소스 들어오는 회사마다 이사회를 들쑤셔 놓는 걸로 유명하고 넷제로를 외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킴머리지가 주주로 들어와서 분위기가 별로입니다. 주가 변동이 엄청 심하기는 하지만 미국 회사 중에서는 피어그룹 중에 현재 매우 싸다는 CP나 LPI보다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 그전 가이던스보다 내년 생산량을 8% 늘린다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내년 생산량이 현재 4분기보다 약 3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엄청난 인수를 통해서 생산량과 회사 사이즈를 늘렸습니다. 원래도 리퀴즈 함량이 30% 정도로 많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회사였는데 내년에는 원유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SBOW의 단점은 계속된 인수 때문에 부채 레버리지가 1.3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도 CP나 REI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아마 내년 전반기에 부채 레버리지가 최소 1배 밑으로 내려가야 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채권자들의 압박 때문에 강제로 낮은 제품 가격에 해칭이 많이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좋지만 내년에도 상당량이 현재보다 낮은 제품 가격에 해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로 해칭에 적용이 안 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이글포드 자산은 LNG 수출 터미널에서도 가까운 탑티어 자산입니다. 단점은 부채가 많고 주주환원 이야기가 아직 없다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미친 척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 용량이 늘어날수록 SBOW의 미래는 맑아 보이는데 이제 인수를 그만두고 현재 계획대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부채만 잘 갚아도 업사이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